원인 모를 복통으로 고통받던 한 프랑스 소녀가 한국에서 김치를 먹고 발생한 충격적인 일 때문에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긴급하게 실태조사 인력을 파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 피에르입니다. 저는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여러 해 동안 저는 유럽의 아름다운 음식과 예술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제 TV 시리즈 맛과 예술의 축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의 고급 레스토랑과 우아한 요리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 프랑스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우리 음식은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거리죠. 프랑스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솜씨를 발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때면 우리 문화와 전통이 가슴 뿌듯하게 다가왔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파리에 있는 제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아래층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죠. 한국 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큰 제작사에서 온 이메일을 읽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 루카 피에르가 한국에 가서 그들의 음식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죠. 그저 음식이 맵고 자극적이라는 말만 얼핏 들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하고 우아한 맛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왜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 할까? 저는 궁금했어요. 제 생각에는 프랑스 음식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수세기의 역사가 있었고 하얀 테이블보와 크리스탈 잔이 있는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제공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SNS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야기를 발견했거든요. 한 소녀가 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김치를 먹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소녀는 원인 모를 복통을 치유하지 못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 직장 발령으로 우연히 한국에 갔다가 김치를 접하게 되었고 그 후 복통이 사라졌다는 얘기였어요. 소녀의 부모님은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 한국에서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덩달아 김치가 아닌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에는 다소 걸맞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보수도 괜찮았고 제 팬들도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답장을 적었어요.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날 늦게 제 프로듀서인 마리가 여행 준비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녀는 제가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걸 눈치챘죠. 루카, 무슨 일 있어요? 마리가 제 카메라 장비를 챙기면서 물었어요. 새 프로젝트인데도 전혀 설레지 않아 보여요. 그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늘 세계 최고의 음식들만 촬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김치나 바비큐를 찍으러 간다니 왠지 급이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리는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음식은 풍부한 역사와 놀라운 맛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저는 말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한국 음식이 프랑스 요리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옷들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여전히 회의감을 품은 채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구름 아래로 파리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이 여정이 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 그리고 무언가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제 전체적인 시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한국이 가장 맛있는 방식으로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마치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으며 여러 언어들로 친절히 안내되어 있어서 편리했어요. 공항철도를 이용했는데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호텔까지 택시로 이동하면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파리와 완전히 다르다. 택시 기사가 빠르게 교통체증을 뚫고 나갈 때 저는 중얼거렸어요. 프랑스는 역사가 있는 오래된 건물들,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카페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대로인 거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마치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호텔은 명동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체크인하고 가방을 내려놓은 후 저는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시차에 적응하고 제 다큐멘터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좁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음식 노점상들이 보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음식들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고기 모양의 빵, 빨간 소스로 덮인 막대 위에 떡,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튀긴 음식들을 보았어요. 냄새는 강하고 낯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루카 피에르 씨 맞나요? 누군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불렀어요. 저는 돌아서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네, 저예요. 저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는 황현서라고 해요. 그녀는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하지만 저를 황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통역사입니다. 원래는 내일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진으로 당신을 알아봤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일찍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여기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황은 웃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서울은 처음에는 압도적일 수 있어요. 배고프신가요? 음식을 좀 먹으면서 촬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저를 작은 골목길로 이끌어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프랑스에서 촬영하는 식당들처럼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하얀 테이블보나 크리스탈 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현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비빔밥이 있어요. 우리가 앉자 황이 말했습니다. 비빔밥이요? 저는 그 이상한 단어를 발음해 보려 했어요. 채소, 고기, 계란을 밥 위에 올리고 매운 고추장과 함께 섞는 밥 요리예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제 앞에 있는 다채로운 그릇을 쳐다보았어요. 요리사들이 종종 재료를 새로운 것으로 변형시키는 프랑스 요리와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신선한 채소, 소고기, 그리고 흰 밥 위에 올려진 계란 프라이. 모두 함께 섞어 드세요. 황이 숟가락으로 그녀의 그릇 속 음식들을 섞으며 보여주었어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고소한 참기름, 매운 고추장, 신선한 채소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음식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맛있었어요. 꽤 괜찮네요. 저는 한 입 더 먹으며 인정했습니다. 황은 미소 지었어요. 더 많은 한국 요리를 맛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내일 우리는 임소율 셰프를 만날 거예요. 그녀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전통 한국 요리로 유명해요. 우리가 촬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좋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 음식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프랑스 요리의 걸작들과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또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촬영팀과 함께 임소율 셰프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영업 시작 전 이른 시간이었죠. 화려한 장소를 예상했지만 임 셰프의 레스토랑은 나무 테이블과 아름다운 한국 장식이 있는 단순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임 셰프는 40대로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기는 정겨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황 통역사가 그녀의 환영 인사를 통역해 주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핵심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고 셰프들이 수술실처럼 빛나는 주방에서 팀원들과 무용수처럼 움직이며 일합니다.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놀랍게도 임 셰프는 우리를 먼저 메인 주방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스토랑 뒤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의 수십 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장독이에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고 있어요. 몇몇 레시피는 우리 집안에서 무려 5대째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5대째요? 그럼 100년도 넘은 거잖아요. 김 셰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선 음식에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집집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저는 그녀의 스타일이 프랑스 셰프들과 얼마나 다른지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을 뽐내지 않았지만 조용하면서도 자신 있게 일했고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었어요.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솜씨였어요. 그녀가 된장찌개 끓이는 걸 보니 그 수수한 과정에 갸우뚱했어요. 물, 된장, 두부, 채소, 그리고 조개 몇 알이 전부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제대로 된 수프 한 그릇을 만들려면 다양한 재료와 복잡한 기술로 몇 시간씩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떠먹어보고 저는 그 깊은 맛에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끓여야 하는 프랑스 부야베스만큼이나 깊고 풍부한 맛이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소박한 재료들이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김 셰프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밀은 발효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발효가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맛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마치 프랑스 와인이 오래될수록 깊은 풍미를 내는 것처럼요. 이 비유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 음식과 고급 프랑스 와인이 이렇게 통하는 구석이 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곳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으로 임 셰프는 우리에게 전통적인 한국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프랑스처럼 별도의 코스로 제공되는 대신 모든 것이 한 번에 나왔어요. 중앙에 찌개를 둘러싸고 반찬이라 불리는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빨간 김치, 초록 채소, 황금빛 전, 그리고 하얀 밥이 아름다운 색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프랑스 식사에서는 코스를 하나씩 차례로 제공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함께 나오네요. 임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식사는 조화와 균형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음양을 믿어요. 달고 짠, 맵고 순한, 신선하고 발효된 완벽한 식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음식을 하나씩 맛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가족의 전통,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제 다큐멘터리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곳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제 좁은 생각 때문에 하마터면 놓칠 뻔한 것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프랑스 음식보다 뛰어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그저 완전히 달랐고 그 안에 한국만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았죠. 며칠 후 황현서 통역사는 저를 서울의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온통 활기찬 분위기와 생생한 느낌으로 가득했거든요. 좁은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인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이곳은 파리의 조용하고 정돈된 시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꽉 붙잡고 황 통역사에게 투덜댔어요.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올까요? 황 통역사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만나보셔야 할 특별한 분이 계세요. 우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작은 포장마차 앞에 도착했어요. 가게 안쪽에는 흰머리에 얼굴 가득 주름진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큼직하고 낡은 철판 위에서 팬케이크처럼 생긴 음식을 능숙하게 뒤집으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분은 전옥분 할머니세요. 50년 넘게 한자리에서 계속 빈대떡만 부치고 계시죠. 전옥분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은 밝고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황 통역사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고 그런 다음 마치 저를 손자처럼 제 팔을 토닥였어요. 할머니가 배고파 보인다면서 빈대떡 좀 드셔보시래요. 저는 전옥분 할머니가 뜨거운 철판 위에 걸쭉한 빈대떡 반죽을 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야채와 김치를 섞어 만든 녹두 반죽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냈어요. 수천 번이나 이 일을 했던 숙련된 손으로 그녀는 빈대떡을 완벽하게 뒤집었어요. 그런 다음 가위로 조각을 내어 저를 위한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뜨거울 때 가장 맛있어요. 황 통역사가 저에게 접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맛은 풍부했고 김치 때문에 약간 신맛이 났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어쩐지 제가 먹어본 많은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만드는 법을 배우셨는지 물어봐 주세요.
황통 역사가 제 질문을 전달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결혼한 후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한국 전쟁 동안 우리는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이 빈대떡은 간단한 재료로 포만감을 주는 식사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이제는 사람들이 제 빈대떡을 먹으러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이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역사, 생존,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통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 요리 뒤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지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이러한 레시피를 만들고 보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탐험했어요. 한 노점에서는 떡볶이라는 매운 떡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호떡을 맛보았어요. 각 상인들은 자신만의 특색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촬영했어요. 수프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빈대떡,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요리하고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만족의 표정은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었어요. 음식은 단지 몸을 위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행복을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엔 처음 느꼈던 시끄럽고 정신없다는 불평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 왁자지껄하고 북적거리는 게 바로 사는 맛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시장의 불빛이 켜질 때 저는 황 통역사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 음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네요. 이야기와 각 요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황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루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해지고 있었거든요. 촬영 3주차에 저희는 분주한 서울을 뒤로하고 시골로 여행을 떠났어요. 2시간쯤 달리자 높은 빌딩들은 사라지고 푸른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어요. 공기가 한결 맑아졌고 촉촉한 흙냄새와 풀내음이 기분 좋게 느껴졌죠.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우리 밴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황 통역사에게 말했어요. 집들은 휘어진 기와 지붕 전통 건물과 새로운 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요리의 뿌리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정이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통 한국 레시피를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평생을 바친 음식 연구자 남지연 씨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음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와 땅의 연결을 이해해야 해요. 남지연 씨는 우리를 마을 주변으로 안내하며 농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밭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노인 농부는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같은 논에 벼를 심어왔는지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다른 농부는 산에서 직접 뜯어온 나무를 보여줬어요. 프랑스에서도 신선한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주로 익숙한 채소나 허브 위주로만 쓰거든요. 한국에서는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는 풀들도 우리 식단에선 중요한 나물이에요. 저는 그녀가 가리킨 야생 나물들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풀들이었죠. 그럼 그런 필요 때문에 한국의 음식 문화가 생긴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조상들의 지혜도 담겨 있었죠. 남지연 씨가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야생 나물들이 몸에 좋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죠.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드는 동안 우리는 마을 한가운데 펼쳐진 돗자리 위에 앉았어요. 음식은 소박했지만 정말 신선했어요. 그날 아침에 갓 지은 쌀밥, 조금 전 텃밭에서 따온 채소들, 그리고 바로 근처 강에서 잡아온 물고기까지요. 다 같이 밥을 먹는 동안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처럼 조용히 각자 테이블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음식 덕분에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한 가족처럼 정겹게 어울리고 있었죠. 이것이 한국 음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공동체, 나눔, 그리고 자연이 주는 것에 대한 존중이죠. 남지연 씨가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했지만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백준영이라는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현대적인 레스토랑이었어요. 그의 레스토랑은 깔끔하고 모던했어요.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의 장식도 최소한으로 심플했죠. 그런데 그가 음식을 내오는 순간 저는 그 안에서 마을에서 맛보았던 그 느낌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준영은 고추장 글레이즈를 얹은 푸아그라, 비빔밥 리조또, 김치를 넣은 생선 스튜와 같은 요리를 우리에게 대접했습니다. 각 접시는 아름다웠고 프랑스 기술과 한국 맛을 결합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그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정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단지 강한 맛과 매운맛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생각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제가 전에 몰랐던 깊이와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준호가 요리하는 것을 촬영하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둘 다 음식에 대한 특정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결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새로운 관점에 마음을 열어 더 나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설렘을 느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정말 특별한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닮아있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첫날을 떠올려 보면 제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한 달 전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프랑스 요리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편견이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을 위해 서울 음식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축제는 넓은 공원을 다채로운 텐트, 요리 시연, 문화 공연으로 가득 채웠어요. 셰프들이 전통 사찰 음식부터 현대 한국 퓨전 요리까지 준비하는 동안 맛있는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축제를 걸으며 정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 음식이 그냥 맵고 단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제대로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황통역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중요해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열어주니까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식당의 임소율 셰프, 음식 연구자 남지연 씨, 그리고 퓨전 셰프 백준영을 초대했어요. 그들은 함께 고대 레시피부터 현대적 창작물까지 한국 요리의 전체 범위를 보여주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의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 요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남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표면만 보죠. 바비큐, 김치, 비빔밥. 우리 음식 뒤에 있는 깊은 철학을 놓치고 있어요. 백준영 셰프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음식은 균형이 핵심이에요. 맛과 온도, 색감의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자연과 하나 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요. 한국이 역사를 통해 변화해 왔듯이 우리 음식도 계속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강점이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을 떠올리며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엔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알려주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저한테 음식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줬네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전통 음악 공연이 열리는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북소리와 현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간식을 나누는 가족들, 함께 웃는 친구들, 손을 잡은 커플들. 음식은 그들 모두를 하나로 모았고 우리 셰프와 영화 제작자 그룹도 함께 모았습니다. 다음 날 짐을 싸면서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한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바꿔놨죠. 처음엔 그냥 특별한 맛을 찾아 촬영하러 왔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음식과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죠. 공항에서 황통역사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별 선물이에요. 집에 도착하면 열어보세요. 파리로 돌아가는 긴 비행기 안에서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프랑스 전문가가 한국 음식을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대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해하게 되고 편견이 고마움으로 바뀌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파리 아파트에 도착해서 선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수제 도자기 그릇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릇이 담고 있는 음식만큼 중요하다고 믿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항상 더 많이 배우고 맛볼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길 바래요. 저는 매일 볼 수 있는 선반 위에 그 그릇을 올려뒀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잊지 않으려고요. 좋은 음식이란 꼭 화려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역사와 사람 그리고 정을 나누는 거라는 사실을요. 어떤 음식이 더 뛰어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고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제 다큐멘터리 국경을 넘는 맛은 3개월 뒤에 방송됐어요. 더 이상 한국 음식만을 다룬 내용이 아니었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도 음식이라는 공통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제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거였죠. 가끔 진짜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 같아요.